순욱은 예주 영천군 영음면 출신으로 그의 가문은 명망 높은 선비들을 배출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순욱도 평범하지는 않았는지 당대 명사였던 하옹이라는 인물이 어린 순욱을 보고는 왕을 보좌할 재능을 품고 있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영한 원년, 순욱은 효렴으로 청거되어 관직에 올랐으나 동탁이 정권을 잡고 전횡을 일삼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영천은 사면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땅이므로 천하의 변란이 일어나면 전쟁터가 될 것이니 마땅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을 떠날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기주목이자 같은 영천군 출신인 한복이 기병을 보내 고향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떠나려 하지 않았기에 순욱은 자신의 가문 사람들과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 고향 사람들을 데리고 기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훗날 순욱의 말을 듣지 않고 고향에 남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동탁의 명으로 군을 이끌고 온 이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순욱이 고향 사람들을 이끌고 기주로 도착하니 기주의 주인은 한복에서 원소로 바뀌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원소는 순욱과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이로 인해 순욱의 동생 순신과 같은 고향 출신인 신평, 곽도가 원소의 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원소를 지켜본 순욱은 그와는 함께 큰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초평 2년에 원소를 버리고 동군태수로 있던 조조를 찾아가니 조조는 매우 기뻐하며 그대가 나의 장자방이로다 라고 말한 뒤 순욱을 사마로 삼습니다. 당시 동탁의 권세가 천하를 능멸할 정도에까지 이르자 조조는 순욱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이에 순욱이 동탁의 포악한 성정이 극에 달해 필시 변란으로 끝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 순욱의 예상대로 동탁은 수하였던 여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흥평 원년, 조조가 서주의 도겸을 정벌하면서 견성의 순욱에게 후방의 일을 맡겼는데, 하필이면 그때 조조의 친구이자 진류태수였던 장막이 진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조조를 배신한 뒤 여포까지 끌어들입니다. 여포가 진류에 당도하자 장막은 유익을 순욱에게 보냈고, 유익은 순욱에게 여장군이 도겸을 치는 것을 도우러 왔으니 빨리 군사와 식량을 내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욱은 곧바로 장막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눈치채고 병사들에게 적의 공격을 대비하게 하였고, 동군태수 하우돈을 재빨리 불러들입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조조의 주력 병력이 서주의 도겸을 공격하기 위해 출진한 상태에서 반란이 일어난 데다 연주 대부분 지역이 장막의 반란에 호응하였고, 게다가 후방에 남아 병사들을 감독하는 장수와 관리들도 장막과 몰래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순욱은 당황하지 않고 견성에 도착한 하우돈과 함께 그날 밤 바로 장막과 내통하고 있던 자 수십 명을 찾아내 참수하여 군대를 평정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주자사 곽공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견성에 당도하자 사람들은 곽공이 모반을 일으켰다고 말하며 두려워했는데, 곽공은 공격은 하지 않고 먼저 순욱과 대화를 나누려 합니다. 이에 순욱이 곽공을 만나려 하자 하우돈 등은 그대는 중요한 인물이니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고, 순욱은 곽공이 장막 등과 처음부터 결탁한 것은 아니며 지금 빨리 온 것은 그 계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러니 지금 그를 설득하면 최소한 중립을 취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지금 그를 의심하여 만나지 않는다면 그는 분노하며 장막의 편을 들게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리하여 순욱은 성문을 열고 나가 곽공과 대화를 나눴는데, 곽공은 순욱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견성이 견고하여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군을 이끌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또한 순욱은 정욱을 범연과 동하연으로 파견하여 그들을 설득시켜 반란에 호응하지 않도록 만들어 새 성을 보전하였고, 반란군들의 공격을 저지하며 조조를 기다렸기에 조조가 돌아오기 전에 연주 전체를 장악하려 한 장막과 진궁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흥평 2년, 연주로 복귀한 조조는 여포와 연이은 전투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큰 기근이 와서 잠시 전투가 중단됩니다. 그 와중에 서주의 도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조조는 서주를 먼저 공격해 점령한 다음 여포와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욱은 조조의 생각에 반대하며 만약 여포를 놔두고 동쪽으로 가면 수비를 위해 병사를 남겨야 할 텐데 많은 병사를 남기면 쓸 병사가 부족하고 적은 병사를 남기면 백성들이 성을 보전하느라 뗄나무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포가 빈틈을 타서 노략질을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위태로워져서 오직 견성, 범연, 위음만 보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게 되니 이것은 연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서주가 평정되지 않는다면 장군께서 돌아가실 곳은 없게 됩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게다가 도겸이 죽었다 해도 서주는 쉽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해의 패배를 거울 삼아 서로 굳건히 뭉쳐져 있고 이미 보리를 거두어 성벽을 견고히 하고 들을 비워 장군을 기다리고 있으니 장군이 공격해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초략해도 얻지 못하니 병사들만 궁핍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장군께서 서주를 토벌하며 위엄과 형벌로 다스려서 그 자제들이 그 치욕을 잊지 못하며 항복할 마음이 없으니 가서 격파할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소유로 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장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간언하니 조조는 순욱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하여 조조는 여포와의 전투에 집중하였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며 연주를 평정합니다. 헌제가 이각과 각사를 피해 낙양으로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조는 신하들과 함께 황제를 받들어 허창을 도읍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의논했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은 한섬과 양봉이 천자를 데리고 있고 북으로 장양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들을 제압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욱은 옛날 진문공이 주양왕을 맞이하자 제후들이 그림자처럼 따랐으며 한 고조가 동쪽으로 정벌하며 의제를 위해 소복을 입자 천하의 인심이 귀의했습니다. 대의를 걷는데 어찌 한섬 양봉 따위가 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계책을 실행하지 못하면 사방에서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 나중에 이를 걱정한다 해도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조조는 순욱의 말을 따라 협천자 계책을 실행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받아들였고 이는 곧 조조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조가 천자를 영접한 이후 원소는 공손찬을 격파해 하북을 평정하였기에 원소의 강성함은 천하가 두려워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원소와 달리 조조는 동쪽의 여포를 걱정하며 남으로는 장수와 싸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완성에서 장수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원소는 폐악하고 오만한 말이 담긴 편지를 조조에게 보냈고 조조는 글을 읽고는 분노하며 부들부들 댔기에 이것을 본 신하들은 조조가 분노한 이유가 장수에게 패배한 일 때문이라 생각했으나 순욱은 공께선 총명함으로 반드시 지난날의 허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욱은 조조를 찾아가 화난 이유를 물어보았고 조조가 원소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제 저 불의한 자를 토벌해야 하는데 힘이 상대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말하자 순욱은 예부터 성패란 것은 진실로 그 재능에 달린 것이어서 비록 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지고 비록 강하더라도 쉽게 약해지는 것이니 유방과 항우의 존망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원소의 단점과 조조의 장점을 나열하며 조조를 복돋아 주었기에 조조는 매우 기뻐합니다. 또한 순욱은 원소를 치기 전에 여포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하였고 조조가 관중의 마등과 한수를 걱정하자 종효를 서쪽으로 보내 그 일을 맡기면 된다고 말하며 조조를 안심시킵니다. 실제로 훗날 종효는 마등이 조조의 편에 서게 만들어 원상의 군대와 싸우게 합니다. 건한 3년, 마침내 조조가 장수를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여포를 사로잡아 서주를 평정하여 원소와 대치하게 됩니다.
이때 공흉이 순욱을 찾아와 원소는 땅이 넓고 병사가 강합니다. 전풍과 허유는 지모를 갖춘 선비로 그를 위해 계책을 짜고 신배와 봉기는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자신의 임무를 맡은 바 행하며 알량과 문추는 용맹함이 3군 중 으뜸이라 그 병사들을 통솔하고 있으니 아마 이기기 어려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순욱은 원소의 병력이 비록 많다지만 군의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소. 전풍은 강하나 윗사람을 범하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다스리지 못하오. 그리고 신배는 제멋대로 하여 지모가 없고 봉기는 과감하나 스스로를 판단하니 이 두 사람이나마 뒤뒤를 처리한다면 허유의 가족들이 법을 범하여 감옥에 갇혀 반드시 풀려날 수 없을 것이며 풀려나지 못하면 허유는 반드시 변란을 일으킬 것이오. 알량과 문추는 한갓 필부의 용맹일 뿐이어서 한 번만 싸워도 사로잡을 수 있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욱의 인물평은 마치 예언처럼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순욱의 통찰력이 매우 뛰어나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한 5년, 조조는 알량과 문추를 죽이며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쟁에서는 원소에게 계속 밀렸고 군량이 떨어지자 순욱에게 서신을 보내 허도로 퇴각한 다음 원소를 유인하는 게 어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욱이 과거 유방과 항우가 형양에서 전투를 벌였던 때를 비유하며 거기서 물러나면 끝이니 끝까지 버티라고 하였기에 조조는 이 악물고 원소와 대치하며 버텼고 마침내 허유가 원소를 배반하여 오소의 군량 및 위치를 알려주었기에 조조는 이곳을 공격하여 승기를 쥐게 됩니다. 건한 6년, 조조는 원소와 계속 싸우기엔 식량이 부족하니 원소를 격파한 틈을 타 형주의 유표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에 순욱이 지금 원소가 패배하여 군사들의 마음을 잃었으니 마땅히 이때를 노려 공격해야 하는데 만약 연주와 예주를 등지고 형주까지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원소가 빈틈을 노려 후방을 공격한다면 공의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조조는 형주를 공격할 생각을 접습니다. 건한 12년, 조조는 영을 내려 농공행상을 크게 했는데 이때 순욱의 공을 가장 크게 쳤을 정도로 순욱을 높이 평가했으며 자신의 딸을 순욱의 장자에게 시집보낼 정도로 순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사이는 건한 17년, 동소가 조조의 자기를 국공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당시 순욱은 조조를 끝까지 한해 충신으로 남게 만들고 싶었는지 조조가 위공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고 조조는 순욱이 반대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평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가 송건을 정벌할 때 순욱을 정벌에 참여케 했는데 순욱은 조조의 군대가 유수에 이르렀을 때 병에 걸려 수춘에 남아있다가 5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사의 기록에선 순욱이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위시춘추에 따르면 순욱이 조조의 위공즉위를 반대한 이후 조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내렸는데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순욱은 이것이 조조의 뜻이라 생각해 약을 먹고 자살했다 합니다. 또한 헌제춘추에서는 순욱이 수춘에서 죽자 수춘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이 송건을 찾아가서 조조가 순욱에게 복항우를 죽이라고 했기에 순욱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자살했다 말했고 송건이 이를 유비에게 알리니 유비는 화를 내며 늙은 도적이 죽지 않았으니 환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순욱은 순욱 피라미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조조에게 수많은 인재들을 추천했는데 조조의 밑에서 큰 활약을 했던 모사인 순유, 곽가, 종효가 이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순욱은 수많은 인물들을 추천했는데 순욱 별전에 따르면 진군, 사마이도 순욱이 추천했다고 하며 신비, 조엄 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큰 활약을 했던 인물들도 순욱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순욱의 외모는 매우 뛰어났다고 하는데 평원 예영전에 따르면 독설가로 유명한 예영은 순욱의 용모가 뛰어나기에 상가에 조문이나 가는 데 쓰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순욱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순욱 이외의 순씨 가문 사람들도 조조의 밑에서 활약했는데 여포와 원소를 격파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책사 순유가 순욱의 조카이며 순욱의 형인 순녀는 고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고간에게 내응하는 자들을 모두 주살하여 고간이 업을 습격하려는 것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순욱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유가 순욱의 조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욱이 조조군에 임관할 때 1+1으로 순유도 같이 조조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순유가 조조군에 들어가는 시기는 생각보다 이후입니다. 하진이 정권을 잡은 뒤 천하의 명사 20여 명을 초빙하여 관직을 하사하였는데 순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 하진이 죽고 동탁이 집권한 뒤 난행을 일삼자 순유는 하옹 등과 함께 동탁을 암살하기 위한 모의를 합니다. 순유는 동탁의 난폭 무도함은 걸주의 것을 능가하여 온 천하가 그를 비난하고 있어 그는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낱 필부나 마찬가지요. 지금 곧바로 그를 찔러 죽이고 백성들에게 이를 잘 설명한다면 이는 곧 과거 선현들이 행했던 거사와 같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고 순유와 하옹 등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옹은 두려움에 떨며 자살했지만 순유는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동탁이 죽게 되어 자연스럽게 풀려났는데 순유가 사람을 보내 동탁을 설득하여 풀려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순유는 이후 벼슬에 크게 뜻이 없던 것으로 보이지만 촉한 지역에 촉군태소가 되기를 원했는데 길이 끊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형주 지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조조는 협찬자에 성공하고 도읍을 허도로 옮긴 상황이었는데 순유가 형주에 머무르는 것을 알고는 직접 편지를 보내 그를 등용하려 합니다. 마침내 순유는 조조군에 임관했고 조조는 그와 대화를 나눈 뒤 순욱과 종료에게 공달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오 내가 그와 같이 일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으니 천하에 무엇을 걱정하겠소 라고 말하며 순유를 군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건한 3년 조조가 장수를 정벌하기 위해 나서자 순유가 말하길 장수와 유표는 서로 의지하였기에 그 강함이 배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장수가 유표에게 군량미를 요청하고 있지만 유표는 장수가 원하는 만큼의 식량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필시 저 둘의 사이는 소원해져서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출병을 늦추시는 것이 나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지금 저들을 몰아친다면 저들은 살기 위해 더 단단히 뭉칠 것이니 토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순유의 건의를 듣지 않고 양성까지 진군하여 장수의 군대와 맞섭니다. 순유의 예측대로 유표는 장수가 위급해지자 군대를 이끌고 지원을 왔고 이렇게 되자 조조군의 형세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이에 조조는 순유에게 내가 그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를 없구려 라고 말했답니다. 여포와의 대결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조조는 여포의 군대와 여포를 지원하러 온 원술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고 이에 여포는 퇴각하여 하비성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조조는 하비성을 공격하였으나 여포가 곧게 지켰기 때문에 성을 쉽사리 함락시키지 못했고 연이은 전투로 병사들의 피로도가 심해져 조조는 퇴각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순유와 곽가가 나서서 여포는 용맹하나 지모가 없는데 지금 3번 싸워서 모두 패배하였으니 기세가 꺾인 상태이고 진궁은 지모가 있으나 판단이 더딘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포가 기세를 회복하고 진궁이 계략을 갖추기 전에 공격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 공격하기를 권함과 동시에 수공의 계책을 쓰라고 조언했고 조조는 이 말을 듣고 기소와 사수의 물을 끌어들여 성이 물에 잠기게 하니 여포군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뒤 조조는 순유의 공을 치하하며 안자나 역무자와 같은 성현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순유만큼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한 5년 2월에 원소는 알량을 파견하여 조조의 영토인 백마를 포위합니다. 순유는 원소의 전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정면에서 맞붙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성동격서의 계책을 써서 백마의 포위를 풀 것을 주장합니다. 순유의 계책을 채택한 조조는 백마를 포기하고 연진에서 황하를 건너 원소의 후방을 노리는 척 위장을 합니다. 이에 원소가 군사를 나누어 연진으로 보내자
조조는 경기병을 100마로 집결시킨 뒤 원소군을 급습해 알량을 참살합니다. 조조는 100마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원소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였기에 시중대와 함께 서쪽으로 철수하였는데, 이를 알아차린 원소는 문추에게 기병대를 주어 추격을 명했고 결국 조조는 문추의 군대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여러 장수들이 두려워하며 조조에게 치중수레를 벌이고 철수하여 군영을 지키자고 했는데, 손유가 이것으로 적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버린단 말입니까? 라고 말했고, 이 뜻을 알아들은 조조는 손유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손유의 계략대로 조조는 치중수레를 펼쳐놓고 문추의 군대를 유인했고, 문추 휘하의 병사들은 치중 물품들을 보고는 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흩어졌기에 문추군의 진영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에 조조는 공격을 가해 문추의 목을 베고 그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손유는 조조에게 원소의 치중대가 저녁 무렵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는 한순이라는 자는 날래기는 하지만 적을 가벼이 보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습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군량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조조가 기습 공격을 맡을 적임자를 묻자 손유는 서왕을 추천했고, 서왕은 맡은 임무를 해내며 원소군의 치중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때맞춰 원소의 책사였던 허유가 항복을 위해 조조를 찾아왔고, 원소가 손우경 등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어 군량미를 운반하도록 했다는 주요 정보도 알려줍니다. 당시 조조군은 원소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허유의 항복이 거짓 항복이라 생각하며 그를 의심하였지만, 오로지 손유와 가오만이 허유의 정보를 받아들이자고 조조를 설득합니다. 마침내 조조는 결심을 한 뒤 손유와 조홍을 시켜 본진을 지키게 하고 직접 군대를 이끌고 손우경이 지키고 있는 오소를 급습합니다. 조조는 오소에서 분전하여 손우경의 군대를 격파하고 원소의 군량미를 불태우는 데 성공함으로써 승기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원소의 장수였던 장압이 본진으로 찾아와 토항하였을 때 조홍은 의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으나, 손유가 장압은 원소가 자신의 계책을 쓰지 않아 분노하여 온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조홍은 이 말을 듣고 장압을 거두어 드립니다. 원소가 죽고 원소의 자식들이 내분을 일으키는 시기에 조조는 유표를 정벌하려고 하였는데, 원상과 기주를 두고 다투던 원담이 신비를 사저로 보내 조조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하며 구원을 요청하니, 조조는 이를 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표의 세력이 더 강성하니 그를 먼저 토벌하는 것이 옳고, 원상 원담은 걱정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손유가 말하길 유표는 장관과 한수 사이에 앉아서 관망만 하고 있으니 군대를 이끌고 진출할 뜻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씨는 사주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갑주를 두른 병사만 10만입니다. 지금 원소의 자식들이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지만, 만약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세력을 병합하게 된다면 그때는 토벌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원씨를 공격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조는 손유의 말을 들은 뒤 그가 옳다고 여겨 원담과 하친한 뒤 원상을 격파하였고, 이후 원담이 반란을 일으키자 원담까지 격파하여 하북 지역을 손아귀에 넣습니다. 이처럼 손유는 수많은 계책으로 조조의 성공을 도왔기 때문에 건한 12년 조조가 영을 내려 크게 농공 행상을 할 때 순욱 다음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 손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항상 손유는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안으로는 지혜롭고, 겉으로는 겁쟁이 같지만 안으로는 용맹하며, 겉으로는 약하나 안으로는 강하고, 잘한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를 과장함이 없고, 그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겸손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며, 자신의 아들인 조비에게도 손유는 모든 사람의 사표이니 예를 다하여 공경하라 라고 하였기에, 손유가 병에 들자 조비가 직접 문병을 가서 침상 아래에서 혼자 배례하였다고 하니, 이 대목에서 조조가 손유를 얼마나 높이 대우하고 아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유는 58세의 나이에 병사하였고, 조조는 그의 죽음을 두고 나와 순공달은 무려 20여 년 동안 사방을 돌아다니면서도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공자께서 안평중은 사람들과 교제를 잘 했으므로 오래도록 존경을 받았다고 하는데, 순공달이야말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소뉴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조부인 손담마저 죽게 되었는데 그의 옛 관리였던 장관이라는 자가 찾아와서는 손담의 무덤을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뉴는 이를 의심스럽게 여겨 숙부인 순구에게 저 관리는 안색이 평소와 다르니 아마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 장관을 추문하니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를 간파한 당시 소뉴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소뉴는 종효와 친하게 지냈는데 종효는 나는 매번 행한 일이 있으면 더 이상 변경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 공달에게 물으면 번번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의견을 제시하곤 했다 라고 소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소뉴가 12가지의 책략을 짰었는데 오직 종효만이 이를 알았다고 하며 소뉴가 먼저 죽고 종효도 소뉴가 남긴 자료를 모아 책으로 엮어서 완성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뉴가 남긴 책략은 아쉽게도 후세에 전해지지 못합니다. 소뉴는 깊고 은밀한 지모가 있어서 항상 군막에서 계책을 짰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나 그의 자제들조차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소뉴의 생질인 신도라는 인물이 소뉴에게 기주지역을 평정했을 때 조조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묻자 좌치께서 원담이 항복을 하도록 했으며 왕사께서 스스로 평정하러 가셨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꾸짖었고, 그 후로는 친지나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다시는 궁국 사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소뉴는 가우와 함께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적이 없었다. 이 두 사람의 권모에는 빈틈이 없었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었으니 장량과 진평에 버금간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상 삼국지 물열전 소뉴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우는 양주 무의군 고장현 사람으로 젊었을 적 잠시 벼슬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게 되어 관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저족 반란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저족들에게 잡힌 사람들은 가우 이외에도 수십 명이 있었는데 가우는 저족의 대장에게 나는 단령의 외손이니 나를 죽인 뒤에 저들과 따로 묻도록 하여라. 필시 우리 가문에서 값을 후하게 치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디 가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태위였던 단영이 오랫동안 변방의 장수로 활약하여 그 위험이 서쪽 땅에 진동하였기에 그의 명성을 빌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던 저족들에게 겁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우의 예상대로 저족들은 가우를 털끝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맺은 뒤 고이 보내주었고, 가우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우는 단령의 외손이 아니었고 임기응변을 발휘하여 난관을 헤쳐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가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가우는 동탁의 휘하에 들어갔는데 동탁이 낙양에 입성한 뒤 그는 동탁의 사위인 우보의 군대에 소속됩니다. 이후 동탁이 여포 왕윤에게 패망하고 우보 또한 죽음을 맞이하자 동탁 휘하의 핵심 세력이었던 이각 곽사 등이 군대를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가우는 제가 듣자 하니 자간 내의 여론이 양주 출신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데 여러분께서 군대를 버리고 홀로 가시면 단 한 명의 관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통솔하여 서쪽으로 가는 것이 나으니 진격함의 병사를 끌어모아서 장안을 공격하면 동공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일이 잘 풀린다면 나라를 받들어 천하를 정벌하게 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달아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진언합니다. 가우의 계략대로 이각 곽사는 진격하며 10만의 군세를 모아 여포 왕윤을 무찌르고 장안에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각 곽사는 집권한 후에 오히려 동탁보다 더 심한 폭정을 휘두르며 장안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죽였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굶주리고 공공해져 서로 잡아먹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장안은 텅텅 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송진은 주석을 달아 무릇 어진 사람의 공덕은 드러나기가 어렵지만 혼란의 원천은 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행동이 화의 기틀이 되면 그 재앙이 무려 100세대에 걸쳐서 이어지게 된다. 당시 화의 원흉인 동탁이 효수되어 천지가 다시 시작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화근을 다시 만들어서 커다란 가시나무가 잔뜩 자라나게 했으니 전국이 다시 망가지는 애석함이 초래되고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가우의 몇 마디 말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가우의 죄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천하가 어지러워진 것 가운데 이보다 큰 것은 없었다 라며 가우를 비판합니다.
장안을 접수한 이각이 가우의 공이 크다고 생각하여 그를 제후에 봉하려 하자 가우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계책을 낸 건 목숨을 구하기 위할 뿐이었지 어찌 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이각이 가우를 상서복야로 삼으려 하니 그는 상서복야는 관리들의 우두머리로 천하가 바라는 자리이나 제 명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남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이기에 눈이 어둡게 하시면 나라와 조정은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각은 가우의 직함을 상서로 고쳐 수여한 뒤 관리의 선발과 임용을 맡게 합니다. 헌재기에 따르면 가우는 곽사와 본조가 서로 미워하며 다툴 때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자 이들을 책망하기도 했고 이각 등이 천자를 관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자를 협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우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하니 이각 등은 그를 친근히 대하면서도 꺼려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이각이 곽서와 다투게 되어 승기를 잡기 위해 강족과 호족 수천 명을 불러들여 아름다운 비단을 하사하고 관리들의 부녀자들을 아내로 삼도록 허락한 다음 곽사를 공격하게 하였으니 이 사실을 알게 된 헌재가 가우에게 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이에 가우는 즉시 사람을 시켜 강족과 호족의 연장자들을 몰래 불러서 음식을 대접한 다음 관직과 물을 주고 물러나도록 합니다. 이후 이각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헌재가 이각 곽사를 피해 동쪽으로 향했고 이를 알아차린 이각 등이 이를 추격하여 헌재의 병사들을 무찌르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을 살해하려고 하자 가우가 나서 그들은 모두 천자의 대신들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들을 해치려 하오? 라고 하자 이각은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후 헌재가 장안을 빠져나오게 되자 그제서야 가우는 가지고 있던 관직의 인수를 바치고 길을 떠납니다. 이처럼 가우는 알려진 대로 단순히 임기응변이나 처세술만 뛰어나 자신의 안위만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장수가 가우에게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닌데 그대는 왜 떠나지 않고 있는가? 라고 묻자 가우는 나는 국가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의리상 배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떠날 수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가우는 헌재를 떠난 뒤 같은 무의군 출신인 단회에게 이탁합니다. 가후의 명성은 단회보다 높았기 때문에 단회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가후를 우러러 받들었고 단회도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으나 실제론 가후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눈치채고 있던 가후는 자신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고 여겨 마침 남양에 와있던 장수와 은밀히 결탁한 뒤 장수에게 가게 됩니다. 가후가 막 떠나려 할 때 어떤 이가 다가와 단회가 그대를 호하게 대해줬는데 그대는 어째서 그를 버리고 떠나십니까? 라고 묻자 가후가 말하길 단회의 성품은 의심이 많고 자신의 이중을 숨기려는 자이기에 얘는 비록 호하였으나 믿을 수 없고 오래 머물면 그에게 해를 당할 것이오. 그러니 내가 떠나면 오히려 기뻐할 것이고 또한 내가 외부의 큰 왕궁과 결탁하게 되니 필시 내 처자식을 호하게 대할 것이오. 그리고 장수는 주변에 책사가 없어 나를 얻길 바라고 있으니 내가 떠나는 것이 내 일가와 내 자신이 모두 보존할 수 있는 바이오. 가후의 예측대로 가후가 떠나게 되자 단회는 그의 가솔들을 잘 돌봐주었고 장수는 매우 기뻐하며 가후를 맞이합니다. 장수의 휘하에 들어온 가후는 먼저 유표와 우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조조가 남하하자 장수는 항복하게 되는데 이후 조조가 자신의 숙부에 처인 추씨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아채고는 조조를 원망하여 공격할 마음을 먹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장수는 가후의 계책을 받아들여 군대로 옮겨서 높은 길로 나아가고 조조에게 말해 수레가 적거나 무거우니 병사들에게 갑주를 입히는 것을 허락받은 뒤 그대로 급습해 방심하고 있던 조조의 군대를 무너뜨립니다. 이후에도 조조는 장수를 여러 차례 공격합니다. 한 번은 조조군이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퇴각합니다. 이를 본 장수가 직접 조조군을 추격하려 하자 가후는 추격하지 마십시오. 추격하면 필히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장수는 가후의 말을 따르지 않고 병사를 징적시켜 조조군을 공격하였는데 크게 패배하여 물러납니다. 그러자 가후가 장수에게 다시 추격하십시오. 다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장수가 대답하길 공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소. 지금 이미 패하였는데 어찌 다시 추격을 하겠소. 라며 추격하길 거부합니다. 이에 가후는 군대의 형세에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니 지금 빨리 추격하시면 필히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재촉하자 장수는 이 말을 믿고
흩어진 군졸들을 모아 다시 추격해서 크게 싸웠는데 가후의 말대로 이기고 돌아옵니다. 장수는 가후에게 공께서 내가 정예병으로 퇴각하는 군을 추격할 때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하더니 패배한 군졸들을 모아 추격할 때는 반드시 이긴다고 하였소. 결국은 모두 공의 말대로 되었는데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요? 라고 묻습니다. 가후가 대답하길 이것은 알기 쉬운 것입니다. 장군께서 비록 군대를 잘 다루나 조조의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조조의 군대는 이제 막 퇴각하긴 했어도 필히 후방에 대한 방비를 든든히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격병이 비록 정예병이라 해도 장군이 조조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데다 그들의 군사들 또한 정예이니 그래서 필히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장군을 공격하러 와서 어떠한 실책도 없이 퇴각을 시작한 것은 필시 나라 안에 병고가 있었던 것일진데 그래서 장군을 격파하고 나면 반드시 군대를 가벼이 하고 빨리 후퇴하며 후방에 여러 장수들을 남겨 방비하려 했을 것입니다. 조조의 장수들이 용맹하긴 하나 장군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그래서 패장병을 써도 싸우면 반드시 이겼던 것입니다. 라고 하자 장수는 감복합니다. 나중에 조조가 원소와 간도에서 대치하고 있었을 때 원소가 사람을 보내 장수를 끌어들이려 했고 가후에게도 원조를 요청하는 글을 보냅니다. 장수는 원소의 요청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가후가 나타나 원소의 사신에게 돌아가서 원본초에게 말씀 올리되 형제끼리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라의 이름난 선비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전하시오 라고 말한 뒤 돌려보냅니다. 가후의 갑작스런 발언에 장수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며 어찌 이렇게까지 말하시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린 어느 쪽으로 기부해야 한단 말이오 라고 물으니 가후는 조조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장수가 원소는 강성하나 조조의 힘은 그에 비해 미비하고 게다가 조조와 우리는 원수지간인데 어째서 조조를 따라야 하오 라고 하자 가후가 말하길 첫째로 조조는 천자를 받들어 천하를 호령하니 마땅히 따라야 함이 도리입니다. 둘째로 원소는 세력이 강대하여 우리의 군사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필히 우리를 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인데 조조는 우리가 합류하면 매우 기뻐하며 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셋째로 무릇 패왕의 뜻을 지닌 자는 진실로 사사로운 원한을 풀어버리고 사회의 덕을 밝힌다고 하니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의심치 마십시오. 장수는 가후의 말을 따라 군대를 거느리고 조조에게 귀부했고 조조는 기뻐하며 가후의 손을 잡고 내 신의를 천하에 중하게 해준 자가 바로 그대요 라고 말했답니다. 가후는 일의 성패에 관한 통찰력이 있었는지 그의 계책은 언제나 맞아떨어집니다. 원소와의 전투를 벌이던 조조에게는 기회를 잡았을 때 만전을 기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었고 조조는 이를 따라 신속하게 병사들을 출동시켜 원소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책사인 허유가 항복하러 와서 원소군의 곤량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며 오소를 지키는 순우경의 부대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을 당시에도 조조군의 모사들 대부분이 이를 의심하였으나 오직 순유와 가후만이 조조에게 허유의 계책을 받아들이라고 권했고 이들의 조언을 채택한 조조는 오소를 공격하여 원소군의 보급을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조조가 마초 한수와 싸웠을 때도 둘을 이간질시키라는 계책을 내놓아 적들을 손쉽게 무너뜨렸고 조비가 조조의 후계자 자리를 놔두고 조식과 경쟁하던 시기에 조비가 조언을 해달라고 하자 장군께서는 덕과 도량을 널리 존숭하시고 선비의 본업을 지니시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하여 자식된 도리를 어기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라며 괜히 돋보이려고 하다 실수를 하기보다는 기본만 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가후의 계책을 따르면 성공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으나 그의 계책을 따르지 않으면 큰 실패를 겪습니다. 조조가 하복을 평정하고 평주를 정벌한 뒤 연이어 강동을 치려하자 가후가 나서 명공께서 원가를 격파하고 지금은 한수 이남을 거두시니 그 위명이 멀리까지 퍼졌고 군세 또한 막강합니다. 그러니 형주의 풍요로움을 이용해 관리와 군사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오르만져 편안케 하여 제 생업을 누리게 하면 군대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강동은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할 것입니다. 라고 간언하였으나 조조는 이를 듣지 않고 결국 군대를 일으키니 결국 적벽에서 크게 패합니다. 조비가 황제가 된 이후 가후에게 내가 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벌해 천하를 통일하고 싶은데 오와 촉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쳐야 하오? 라고 물으니 가후가 대답하길 지금은 무를 뒤로 하고 문을 먼저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오와 촉은 비록 작은 소국이지만 험준한 산과 물에 의지하고 있는 데다 유비에게는 웅대한 재주가 있고 제갈량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성과는 허실을 알아보고 육소는 병세를 잘 헤아리니 모두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조비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수많은 병사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계책을 내놓던 가오는 77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부연의 보좌에 따르면 가오가 남쪽으로 유표를 만나러 가서 그를 본 뒤에 평가하길 유표는 평상시에는 삼공이 될 수 있는 재주를 갖췄으나 일의 변화를 살피는데 이심이 많고 결단력이 없으니 무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다 합니다. 조조가 주위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가오만을 불러 누구를 후계자로 지정하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가오가 아무 말 없이 있자 조조는 답답해하며 경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그대는 대답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오?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가오는 적통을 계승하는데 생각한 바가 있어서 곧장 대답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조는 다시 무슨 생각이오? 라고 재차 물었고 그제서야 가오는 원본초와 유경승 부자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조조는 크게 웃으며 조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이는 원소와 유표가 자신의 후계자를 장자로 임명하지 않아 내분의 불씨를 남겨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했기에 가오는 이를 교훈 삼아서 장자인 조비를 태자로 삼으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입니다. 가오는 항장 출신인데다 계책을 써 조조의 아들인 조항과 친족인 조한민을 죽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이심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사로이 친분을 맺지 않았고 자식들이 시집 장가드는데 고위직의 지방과는 사돈을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서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가오는 순유와 함께 거의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이 두 사람은 권모에 빈틈이 없었고 변화에 따르는 융통성이 있었으니 장량과 진평에 버금간다고 극찬을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가오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은 연주 동군 동아현 출신으로 키가 8척 3촌에 관우처럼 수염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옥의 고향의 현승인 왕도라는 자가 황건적을 맡기는커녕 이들에게 호응하여 마을의 창고들을 불태웠고 설상가상으로 동아현의 군대를 관리하는 현위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수많은 관리와 백성들은 성 동쪽에 있는 거우산으로 달아났는데 정옥은 이들과 같이 도망치지 않고 사람을 시켜 왕도를 염탐하게 하였고 왕도가 빈 성을 놔두고 성의 서쪽 오리에서 융리 지음에 주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옥은 유력 가문 출신인 설방 등에게 지금 왕도는 빈 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주둔하고 있으니 무장도 빈약하고 그 세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우리를 공격하여 성을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을 노략질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으로 돌아가 적들의 공격을 수비한다면 결국 왕도는 퇴각할 것이고 그때 공격하면 격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니 설방 등은 정옥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리와 백성들은 정옥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적들은 서쪽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한 동쪽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옥은 설방 등에게 어리석은 자들과는 이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몰래 계책을 내어 기병 몇 명을 동산으로 보내 위에서 깃발을 들도록 지시했고 설방 등에게는 깃발이 올라가는 즉시 적들이 동쪽에 도달했다고 크게 소리치며 곧장 성으로 달려가라고 지시합니다. 정옥의 계책대로 동산에 깃발이 휘날리자 설방 등이 적이 왔다고 외치며 성으로 달려갔고 이를 본 수많은 관리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성을 수비하게 되었고 뒤이어 왕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왕도의 세력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현을 점령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할 것을 깨달은 왕도가 물러나려 하자 정옥이 관리와 백성들을 이끌고 성문을 열어 공격을 감행하여 왕도의 군대를 박살내 버립니다. 이처럼 동아현은 정옥의 계책으로 인해 황건적의 난에도 큰 피해 없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초평 연간에 연주자사 유대는 원소와 공손찬 모두와 친하게 지냈는데 원소는 자신의 처자를 유대가 있는 곳에 살게 할 정도였고 공손찬 또한 유대가 요청하면 휘하에 기병을 보내 돕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소와 공손찬의 관계가 악화되는 바람에 유대는 난감한 입장이 되었고 이내 공손찬이 원소의 처자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원소를 쳐부순 다음 너도 공격할 거라고 유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는 당혹스러워하며
누구의 편을 들지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를 본 별과 왕욱이 정욱의 모책이 뛰어나니 그에게 조언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유대에게 불려온 정욱은 만약 가까이 있는 원소의 구원을 버리고 멀리 있는 공손찬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게다가 공손찬은 원소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원소가 불리한 상황이지만 결국엔 원소가 승리할 것입니다. 무릇 멀리 내다보지 않고 권세를 쫓아 계책을 세운다면 장군 또한 끝내 패망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유대는 이 말을 따릅니다. 정욱의 말대로 공손찬의 군대는 원소에게 격퇴당했고 유대는 표를 올려 정욱을 기도 위로 삼으려 하지만 정욱은 병을 핑계로 대고 응하지 않습니다. 이후 유대가 황건적들과 싸우다 죽고 조조가 연주로 오게 됩니다. 조조는 정욱의 명성을 듣고 그를 불렀고 정욱은 조조의 명을 따르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고향 사람들이 어찌 전후의 일이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가 라고 묻자 정욱은 웃으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순욱과 정욱을 견성에 주둔시켜 후방을 지키게 하고는 2차 서주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장막과 진궁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여포까지 끌어들였고 이에 대부분의 군현들이 반란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견성현, 범현, 동화현 이 세 곳만은 반란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궁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동화현을 공격하러 오고 범이라는 자가 범현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에 그곳의 관리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자 순욱은 정욱을 불러 지금 연주 전역에 반란이 일어나 우린 오직 세 성만이 남았소. 게다가 진궁이 중병을 가지고 직접 공격해 온다면 세 성은 반드시 동요할 것이오. 그러니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자네가 직접 범현과 동화현으로 가서 그들을 설득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정욱은 순욱의 말대로 범현과 동화현으로 출발합니다. 정욱은 먼저 동화현으로 가는 길에 범현을 들립니다. 그런데 당시 범현의 혈령인 느규는 어머니와 동생과 처자가 여포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였기에 여포에게 항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욱은 느균을 만나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격려한 뒤 여포는 거칠고 무례한 필부이며 진궁은 잠시 병력만 많을 뿐이지만 조조는 불세출의 지략을 가지고 있으니 지혜로운 자라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표보단 총을 강조하여 그를 설득시킵니다. 정욱의 말에 느균은 눈물을 흘리며 어찌 감히 두 마음을 품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이미 현에 도착해 있는 범위를 복병을 둔 곳으로 유인해 죽인 뒤 병사들을 독려하며 수비에 힘씁니다. 또한 정욱은 따로 기병을 창정진으로 보내 나룻길을 끊게 하였고 이 때문에 진궁의 군대는 창정진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욱이 고향인 동화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동요 없이 만반의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욱의 활약으로 세 성은 적의 공격을 견디며 조조를 기다릴 수 있었고 조조가 연주로 돌아와서는 정욱의 손을 잡으며 그대의 힘이 없었더라면 나는 돌아갈 곳이 없었을 것이요 라고 했다 합니다. 조조는 여포와 복양에서 수차례 싸웠는데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고 메뚜기 때까지 발생하여 할 수 없이 군을 철수시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던 원소는 조조에게 사자를 보내 우호 관계를 맺자고 설득하며 조조의 가솔들을 자신의 본거지인 업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원소의 제안은 조조의 식솔들을 볼모로 삼아 조조를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지만 당시 조조는 연주 지역 대부분을 잃은 데다 군대의 식량까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소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때 사신으로 파견 나갔던 정욱이 조조에게 돌아와 듣자 하니 장군께서 가솔들을 원소에게 보내어 우호 관계를 맺고자 한다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조조는 그렇소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정욱이 장군께서는 두려움에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원소는 과거 연과 조의 땅을 기반으로 하여 천하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장군께서는 용과 범 같은 위엄을 가지고 계신데 어찌 원소보다 아래라고 여기십니까? 그리고 비록 연주 땅 대부분을 잃었지만 아직 세성과 능히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장군의 군략과 순욱과 저 같은 책사들의 힘을 합한다면 패왕의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원소의 제안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조조는 원소에게 가솔들을 보내는 일을 취소합니다. 조조가 천자를 영접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자 순욱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천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조조는 협천자에 성공하고 허현이 도읍으로 지정되는데 그 즈음에 유비가 여포에게 뒤통수를 맞고 서주 지역을 잃은 채로 조조에게 귀의해옵니다. 유비를 주시하던 정욱은 그가 나중에 큰 적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는 조조에게 살펴보건대 유비는 영웅의 자질을 갖췄고 민심까지 크게 얻었으니 끝내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제거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영웅들을 받아들일 때인데 내가 유비를 죽인다면 한 사람을 죽이고 천하인의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니 불가하오 라고 대답합니다. 건한 4년 패망한 원술이 원소와 합류하기 위해 합의지역을 지나간다는 첩보를 들은 조조는 유비와 주령을 보내 원술을 공격하게 합니다. 조조가 유비에게 군사를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욱과 곽가는 조조에게 달려가 유비를 놓아주면 반드시 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조는 후회하며 유비를 추격했으나 유비를 잡지 못합니다. 정욱과 곽가의 예측대로 유비는 조조에게 받은 군대를 흡수하고는 서주 자사인 차주를 살해하고 서주를 점령하여 조조에게 반기를 듭니다. 조조가 원소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원소는 여양에 주둔하면서 병력을 남쪽으로 보내 하수를 건너려 합니다. 이때 정욱은 단지 7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견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조조는 사람을 보내 병사 2000명을 지원해줄 것이라 전합니다. 하지만 정욱은 조조의 지원을 거절하며 원소가 1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견성의 병력이 적으면 가벼이 여기고 공격하러 오지 않을 것이지만 오히려 2000명을 충원한다면 원소는 후방의 위협적인 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견성을 공격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병력의 손실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원소는 정욱의 병력이 적다는 말을 듣고 견성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가우에게 정욱의 담력은 맹분과 하육보다 뛰어난 것 같소 라고 했다 합니다. 정욱은 이후 원소의 자식들을 정벌할 때도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형주에 있던 유비가 오나라로 달아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송건이 반드시 유비를 죽일 거라 말할 때도 이들과 달리 송건은 유비와 힘을 합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시간이 흘러 중원이 차츰 평정되어 안정을 되찾자 조조는 정욱의 등을 어루만지며 연주에서 패배하였을 때 그대의 계책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정욱의 친족들이 소와 술을 가지고 큰 연회를 열었는데 정욱은 족함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으니 저는 이만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직접 표를 올려 자신이 거느리던 병사들을 돌려보내고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욱은 성품이 강직하고 굳세어 남들과 잘 맞지 않았는데 다른 관리와 다투다가 면직되기도 하였고 모반을 꾀하였다는 모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오히려 정욱을 더욱 후하게 대우해 주었다고 합니다. 위서에 따르면 정욱은 조비가 황제로 즉위한 뒤 8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를 계산해보면 정욱이 조조에게 임관했을 때의 나이는 50대였던 것입니다. 정욱은 유비가 장차 조조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관우와 장비를 만인지적이라 칭했는데 이를 보면 정욱은 유비와 그의 일행들을 아주 높게 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서에 따르면 세간의 말로 처음 조조가 식량이 부족했을 때 정욱이 고향을 약탈해 3일치의 식량을 제공했는데
거기엔 사람을 말린 고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조정의 신망을 잃어 관위가 공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욱이 어렸을 때 태산에 올라 해를 받드는 꿈을 꾼 적이 있어 이를 순욱에게 말해줍니다. 이에 순욱은 정욱의 꿈을 조조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조조는 정욱을 부릅니다. 정욱의 본래 이름은 립이었는데 조조는 자네가 꾼 꿈은 그대가 나의 신복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한 뒤 정욱의 이름인 립자 위에 일자를 더하게 하여 욱이라 칭하였고 그때부터 이름을 립에서 욱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정욱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가는 예주 영천군 출신으로 처음에는 원소의 밑에 들어갈 생각이었는지 북쪽으로 가서 원소를 찾아가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원소와의 대화가 끝난 뒤 곽가는 원소의 책사이자 같은 고향 출신인 신평과 곽도를 만나 무릇 지혜로운 자는 섬길 주인을 잘 헤아려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공적과 명성을 세울 수 있어. 내가 원소와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이요. 따라서 그와 함께한다면 천하의 대난을 구제하고 패왕의 업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것 같소. 라는 말을 남긴 뒤 길을 떠납니다. 곽가는 순욱의 추천을 받아 조조를 만나 천하의 일을 논의하게 됩니다. 보자에 따르면 조조가 곽가에게 원소는 기주와 청주, 병주라는 드넓은 땅과 강한 병사를 보유한 채로 오만불손한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기에 그를 치고자 하는데 내 역량이 부족해 그럴 수 없으니 어찌해야 하겠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곽가는 항우와 유방의 사례를 들며 항우는 강했지만 유방의 지혜를 이용하여 그를 이겼다고 말하며 원소에게는 패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가 있고 조조에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원소는 예법과 의식을 번잡하게 행하지만 조조는 자연스러움에 맡기니 이것은 도에서 승리한 것이다. 둘째로 원소는 황제를 거스르나 조조는 협천자를 하여 천하를 이끄니 의로써 승리한 것이다. 셋째로 한나라 말의 정치가 관대함에 의해 혼란스러워졌는데 원소는 다시 관대함으로 정치를 구제하려 하지만 조조는 엄격함으로 다스리니 다스림에 있어 승리한 것이다. 넷째로 원소는 겉으로는 관대한 척을 하나 속으로는 상대를 시기하며 사람을 쓸 때 의심이 많아 친척들과 자제들에게만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만 조조는 겉으로는 사람을 쉽게 쓰는 듯 하나 자신의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고 사이가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기니 도량에 있어 승리한 것이다. 다섯째로 원소는 모책을 많이 꾸미나 결단하는 것이 적어 뒷일을 그르치지만 조조는 책략을 세우면 곧바로 행하고 변화에 대응함이 무궁무진하니 계책에 있어서 승리한 것이다. 여섯째로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원소의 주변에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겉을 꾸미는 자들이 주로 있는 반면에 헛된 아름다움을 꾸미지 않는 조조의 주변에는 충정하고 멀리 보는 식견이 있으며 내실을 갖춘 자들이 주로 있으니 덕으로서 승리한 것이다. 일곱째로 원소는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데 조조는 눈앞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때때로 소홀할 수 있으나 큰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신경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니 어짐으로써 승리한 것이다. 여덟째로 원소의 대신들은 서로 권력을 다투어 참언으로 진영을 어지럽히는데 조조는 도로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참언이 행해지지 않으니 현명함으로써 승리한 것이다. 아홉째로 원소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조조는 옳은 것을 예로써 올리고 옳지 못한 것을 법으로 바로 잡으니 문으로써 승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소는 헛된 세력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병사들을 잘 다루지 못하지만 조조는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는 용병수를 가지고 있어 병사들이 잘 따르고 적들이 두려워하니 무로써 승리한 것이다. 한마디로 곽가는 원소를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던 조조에게 조조 너가 킹왕짱이고 원소 걔는 아무것도 아니니
너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극찬을 한 것입니다. 이는 원소에게 항상 후달렸던 조조가 원소를 상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인 자신감을 갖추게 해주려는 곽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어쨌든 곽가의 극찬을 받은 조조는 기쁘게 웃으며 경이 말한 바와 같은 것들을 내가 무슨 덕으로 감당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곽가는 이후 실무적인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원소는 지금 공손찬을 공격하기 위해 원정을 나갔으니 그 틈을 타서 동쪽의 여포를 취하십시오. 먼저 여포를 제거하기 전에 원소가 우리 진영을 공격하러 온다면 여포는 그의 우군이 될 것이니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조는 곽가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그와의 대화를 끝마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대업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곽가도 조조와 대화를 나눈 뒤 기뻐하며 실로 내 주인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포에게 패한 유비가 조조에게 귀의하러 왔을 때 곽가가 조조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위서와 부자의 기록이 다릅니다. 먼저 위서에 따르면 곽가는 조조에게 영웅의 명성을 가진 유비가 지금 궁박한 처지가 되어 기부하러 왔는데 이를 해친다면 현명한 이를 해쳤다는 악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지혜로운 선비들이 장차 스스로 의심을 품어 마음을 바꿔먹고 다른 주인을 택할 것이니 공은 누구와 더불어 천하를 평정할 것입니까? 라며 유비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기록을 보면 곽가가 조조에게 말하길 유비는 영웅의 재능을 갖췄고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장비와 간우는 모두 만인 지적으로 그를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 곽가가 보건대 유비는 끝내 남의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 그가 우환이 되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하며 이후 유비가 거병하여 반역을 하니 조조는 곽가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한스러워하였다고 합니다. 조조는 여포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며 여포를 밀어붙였고 결국 여포는 합의성에 틀어박힙니다. 하지만 계속된 전투로 병사들이 피로하고 고달파하니 조조는 할 수 없이 군대를 퇴각시키려 합니다. 이때 곽가는 순유와 함께 조조를 찾아가 여포는 연전연패하여 기세를 잃었으니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하며 기소와 사소의 물을 끌어들여 성에 홍수가 나게 하는 계책을 진언하여 여포를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강동 지역을 모두 평정한 손책이 조조가 원소와 한바탕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수도인 허창을 습격하러 올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곽가는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며 죽인 자들은 모두 영웅 호걸들로 남으로 하여금 사력을 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책은 경박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니 비록 그에게 100만의 무리가 있다고 한들 중원을 홀로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자객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게 된다면 단지 한 명을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보기로 그는 필시 필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손책은 장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이 죽였던 허공의 식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유비가 반란을 일으켜 서주를 점거하자 조조는 유비를 공격하려 했는데 여러 신하들이 유비를 공격하러 나섰다가 원소가 배후를 습격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상황에 처할까 우려합니다. 이에 조조가 곽가에게 의견을 묻자 곽가는 원소는 그 성정이 더디고 의심이 많으므로 설령 쳐들어오더라도 빨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비는 이제 막 거병하여 사람들의 지지를 완벽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히 공격하면 반드시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조는 곽가의 의견을 들어 유비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고 원소는 출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는 원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원소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은 원소의 아들들인 원담과 원상도 공격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둡니다. 연전연승 속에서 여러 신하들이 이 기세를 이어 계속 공격하자고 말하자 곽가가 나서서 원소는 원담과 원상을 모두 사랑하여
적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그대로 놔두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툴 것인데 우리가 급히 공격한다면 원담과 원상은 서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표를 공격하는 척 하면서 그들의 사이가 틀어지기를 기다린 뒤에 공격한다면 단숨에 그들을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조조는 곽가의 의견을 채택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원담과 원상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 원상에게 패한 원담이 신비를 조조에게 보내 항복을 청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조는 이를 이용하여 원상과 원담의 세력을 기주에서 완전히 몰아내며 기주 지역을 평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원상은 살아남아 3군 오한 지역으로 도망쳤고 과거 오한족들과 친분을 쌓았던 원소의 영향력 덕분에 원상은 오한족들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기주 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에 조조는 원상과 오한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하려 했는데 대다수의 신하들이 조조가 출병한 사이에 유표가 유비를 시켜 허창을 습격할까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그러나 오직 곽가만이 찬성하며 말하길 오한족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고 있으니 필시 방비하지 않고 있을 것이고 그 틈을 타 갑자기 공격한다면 격파하여 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원소가 다스리던 사주는 우리에게 복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형주로 남정을 떠난다면 원상이 오한족과 연합하여 다시 영토를 되찾으려 할 것이니 이게 더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유표는 유비에게 중임을 맡기면 자신이 제어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조조는 곽가의 의견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오한족의 군대를 격파하여 사주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곽가는 구체적인 전술이나 세부적인 책략을 내기보다는 주로 큰 그림을 그리며 큰 틀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전략가로서 조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곽가는 오한 정벌에서 돌아온 뒤 병이 위독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는 병문안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보낼 정도로 그를 걱정했지만 결국 곽가는 38세의 나이에 병사합니다. 조조는 곽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였고 소뉴 등에게 말하길 제군들의 나이는 나와 동년배이나 오직 곽가만이 가장 젊었소. 천하의 일이 끝나면 뒤뒤를 그에게 맡기려고 하였는데 중년의 나이에 요절하니 이것이 운명인가 보.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표문을 올려 곽가를 기립니다. 곽가는 매번 대의가 있을 때마다 적을 맞아 변화를 제어하는 계책을 내어놓았고 신의 계책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늘 곽가가 이를 이루도록 해주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는 데에 있어 그가 도모한 공이 높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명이 짧아 사업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곽가의 공훈을 생각해보면 실로 잊을 수 없습니다. 곽가는 통달하여 일이나 사건에 대한 이치에 밝았기에 조조는 매번 오직 곽가만이 내 뜻을 잘 안다 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대패하였을 때 탄식하며 말하길 곽가가 살아있었더라면 내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욱별전에 따르면 곽가는 세속의 법도를 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구는 곽가가 바른 몸가짐을 닦지 않는다고 하며 여러 차례 조정의 곽가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곽가는 진군의 고발에도 태연자약했다고 하며 조조는 이러한 곽가를 더욱 중히 여겼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진군의 행동에도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곽가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